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 제11법칙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법. 이게 좀 흥미로우면서도, 때로는 약간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법칙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법칙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남을 지배하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지를 좀 단단히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전략, 뭐 그런 느낌으로 읽히더라고요. 심지어 역설적이게도 진짜 독립을 원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담겨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뭘까요?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이 법칙의 그 핵심은 결국 필수 불가결함,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필수 불가결함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힘으로 막 누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필요하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의 영향력도 확보하고 심지어 당신을 함부로 제거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유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항상 필요하고 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네. 그 문장이 딱 있었죠. 네, 그게 이 법칙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오히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진다. 이게 참 역설적인 진실인 거죠. 의존하게 만들수록 내가 더 자유로워진다. 아,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걸 넘어서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 행복이나 내 성공이 저 사람한테 달려있구나. 이렇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자료에서는 당신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다 가르쳐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상당히 계산적인 접근법 같아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협력하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그 밑바탕에는 사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뭐랄까 강요나 위협 없이 작동하는 통제 방식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통제 방식이요? 네, 이런 의존관계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권력 확보 방법 중 하나다라고 그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딱 채워주면서 동시에 그 필요 자체를 내가 관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전략을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한 역사적 인물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딱 보이는 이름이 오토 폰 비스마르크던데요. 비스마르크. 네. 네, 19세기 독일 통일의 그 주역. 이 사람이 이 의존성 법칙을 어떻게 썼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스마르크는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야망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힘이 센 지도사한테 가서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정반대였어요. 일부러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한 통치자들을 골랐습니다. 약한 통치자요? 네. 처음에는 프리드리히 빌헤름 4세였고 나중에는 그 동생인 빌헤름 1세였죠. 아니, 왜 약한 통치자를 골랐을까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됐죠? 바로 그게 비스마르크의 영유함이죠. 자신의 그 강한 의지, 또 지성, 그리고 추진력. 자료에서는 이걸 척추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척추, 스파인. 네, 이걸 그 약한 군주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걸 딱 알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들은 그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비스마르크는 말 그대로 그들의 힘, 지성, 그리고 결단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와. 자령에서도 조언하잖아요. 야망이 있다면 차라리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약한 주인을 찾아라. 비스마르크는 그 전략을 정말 완벽하게 실행한 거죠. 이야,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담한 전략이네요. 군주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도구처럼 활용한 거군요. 그럼 실제로 군주들이 비스마르크에 얼마나 의존했나요? 엄청났습니다. 특히 그 빌헬름 1세 같은 경우는요. 비스마르크의 그 약간 강압적인 정치 스타일 있잖아요. 자료에선 강압전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완전히 의존하게 됐어요. 완전히요? 네, 비스마르크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저 총리 그만둡니다.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그러면 국왕이 번번이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헐. 왜냐면 국왕 스스로가 비스마르크 없이는 이거 나라 운영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 자료에서 말하는 역방향 독립성이라는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군주가 주인이고 비스마르크는 신하인데 실제 권력 관계는 완전히 뒤집힌 상태. 정확합니다. 형식적인 주종관계는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신하한테 의존하게 되면서 신하가 훨씬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이야. 자료에서는 이걸 마치 주인이 노예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비스마르크 본인이
쇠와 피, 정책을 말했듯이 타인의 약점, 여기서는 이제 군주의 우유부단함이나 정치적 기반이 좀 약한 거, 이런 걸 자기의 강점이랑 기가 막히게 결합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자기를 임명한 군주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엄청 위헌한 거 아닌가요? 군주가 언제든 마음 바꿔서 비스마르크를 내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뭐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게 있었을까요? 물론 위험 부담이 컸죠.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단순히 군주의 약점만 파고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프로이센 그리고 나중에는 독일 제국 전체의 운명과 그냥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아, 관계 자체를요? 네. 그게 정책이나 영향력이 너무 깊고 넓게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한다? 이건 곧 국가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나중에 저희가 얘기할 광범위한 연관성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핵심은 그가 자신을 정말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성.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 법칙을 따르지 않거나 혹은 뭐 실패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료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용병대장 콘도티에리들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콘도티에리. 네, 뭐 시에나의 수호 성인이었다는 사람이나 카르마뇰라 백작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서는 엄청 큰 공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되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하던데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들의 몰락 원인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체 가능성이었어요. 대체 가능성. 네. 그들이 물론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가진 지휘관들이었죠.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시대에 그들만큼 혹은 뭐 거의 그만큼 유능하면서도 돈은 더 적게 받고 일할 수 있는 다른 용병대장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 다른 선택지가 많았군요. 그렇죠. 고용주, 그러니까 도시국가나 군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뛰어나긴 한데 뭐 굳이 없어도 괜찮은 존재, 약간 그런 거였죠. 아, 그럼 비스마르크와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네요. 비스마르크는 자신을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용병대장들은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기술이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비슷한 수준으로 혹은 더 싸게 그걸 제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입지는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하잖아요. 결국 당신보다 더 젊거나 더 새롭거나 덜 비싸거나 혹은 덜 위협적으로 보이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네. 용병대장들의 비극은 바로 이 냉정한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필요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근본 원리 중 하나가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세상은 결국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스스로에게 한 필요성, 그러니까 내가 왜 필요한 존재인가, 이걸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제거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처럼 들립니다. 용병대장들의 운명이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필요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이 11법칙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심리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적 측면이요? 네, 의존성을 만든다고 해서 상대방이 당신을 반드시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다뇨? 아니, 의존하게 되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인간 심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물론 고마움도 있겠지만 동시에 약간 숙박당하는 느낌? 무력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는 당신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마키아벨리의 그 유명한 통찰을 인용하죠. 군주에게는 사랑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권력 유지에 더 안전하다는 주장이요. 아, 마키아벨리. 사랑은 좀 변덕스러운데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통제하기 쉽다. 뭐 이런 논리였죠. 네, 맞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유대보다는 차라리 통제 가능한 두려움을 선택해라. 청취자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상당히 냉정하고 좀 논쟁적인 관점이긴 한데 현실의 권력 관계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필수 불가결함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영향력을 그냥 한두 사람한테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조직이나 시스템 전체로 넓히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가심하는 덩굴에 비유하던데요.
가심하는 덩부려? 그건 또 무슨 의미죠? 당신의 역할과 영향력이 조직의 여러 부분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당신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조직 전체에 큰 고통과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나를 자르면 다른 데까지 문제가 생긴다. 마치 덩굴을 뽑아내려면 주변의 다른 식물들까지 막 다치게 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그 헨리 키신저 같은 인물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그 사람은 미국의 외교정책, 국가안보기구 이런 여러 핵심 영역에 걸쳐서 그의 지식이나 네트워크, 영향력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를 해고하는 것이 그냥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서서 국정 운영 자체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는 것, 즉 광범위한 연관성, 익스텐시브 파워를 구축하는 것이 의존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아예 시스템 전체가 나 없이는 좀 굴러가기 어렵게 만든다? 와, 정말 치밀한 전략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권력 게임이라는 게 참 직접적이기보다는 되게 교묘하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권력의 48가지 법칙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권력 관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 게임은 노골적이기보다는 상당히 미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네. 마치 옛날 궁정사회처럼 현대사회에서도 살아남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우회적인 기술을 익혀야 한다. 이렇게 책은 주장하죠. 이 11법칙, 즉 의존성을 구축하는 전략이야말로 그런 우회적인 기술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생존 전략의 일부인 셈이고요. 그렇다면 이 법칙에 혹시 예외는 없을까요? 무조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거의 유일한 예외이자 경고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완전한 독립이 위험하다고요? 네,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요. 하지만 이런 완전한 고립은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고립이 왜 위험한가요?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외부와의 연결이 딱 끊어지면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내부적인 압력이나 문제에 굉장히 취약해지죠. 또 외부의 적들 입장에서는 아주 공격하기 좋은 목표물이 되고요. 아, 마치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이 포식자에게 쉽게 노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절야는 완전한 독립보다는 어느 정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러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현명한 생존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극단적인 독립은 오히려 파멸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로버트 그린의 권력 법칙 중 제11법칙, 타인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라는 이 전략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약한 군주를 통해서 역방향 독립성을 확보했던 성공 사례, 또 반대로 뛰어났지만 대체 가능했기 때문에 몰락했던 용병대장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자신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권력 유지에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이 법칙은 단순히 남을 조종하는 어떤 술수를 넘어서서 전략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또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복잡한 권력 구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더 깊게 만들고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특히 의존 관계란 것이 반드시 호감이나 감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원망이나 두려움을 낳을 수도 있고 권력 유지에는 오히려 두려움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그 마키아벨리적인 분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권력의 세계에서는 때로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또 감사보다는 통제 가능한 의존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냉정한 현실의 한 단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직업적인 관계든 개인적인 관계든 단순히 통제를 위한 일방적인 의존성 구축을 넘어서서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긍정적이고 또 윤리적인 상호 의존성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법칙의 이면을 한번 탐구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